네, 레드캠프 오늘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일단 축하드려야 되는 거 맞죠?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일들은 안 거는 아니까요. 그래도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근데 선진화라는 단어를 제 기억이 맞다면 이명박 정부 때 좀 애용했던 단어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진화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제가 선진화라고 쓰자고 이제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오. 뭐 이런 거죠.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NGO나 시민사회도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시대 변화에 못 맞추는 구시대적 NGO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제 마땅히 감시하거나 견제하거나 하거나 활동을 못하는 영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주류 NGO 뿌리가 87년 민주화 투쟁이에요. 네. 예, 그 역량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런 민주화라는 개념 범위 속에 갇혀 있는 NGO들도 많고 뭐 과거에 뭐 청와대 입성 1순위는 참여연대다. 뭐 서울대 고대 연대가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기득권화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 시민사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해보자 뭐 이런 취지죠. 근데 보도를 보면 그 시민단체가 어떤 정부 보조금 받아서 다른 데 쓴다. 예.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은 그게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이니까요. 네. 이제 제 구상이 많이 작용을 할 텐데 전 크게 이제 두 방향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정부 지원금이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주지 말아야 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계 비리는 당연히 주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괴담 유포하는 NGO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드 때 전자파가 뭐 몸을 튀길 정도다. 성주 참외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민생에 피해를 주는 그런 괴담 유포하는 특히 환경단체 그런 NGO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거의 기록들 찾아내서 그런 데는 지원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또 폭력 조장하는 NGO들. 뭐 대표적인 게는 전장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 괴롭히고 뭐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시위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괴담, 폭력 이런 NGO들은 지원금을 끊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장려해야 될 영역. 예를 들어 이번에 보면 코인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한 650만 정도가 하거든요. 그러면 코인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또 필요하고 그런 NGO는 육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갈래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목적 사업에 쓰지 않고 엉뚱한테 쓴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건 당연히 점검하고 거기 제재에 따르는 것은 누구도 반대를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두 번째 문제 예. 뭐 괴담을 유포했다 폭력을 조장했다 그건 사실은 관점에 따라서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고 외국의 사례에 준해서 본다면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이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지원은 하되 감사는 하죠. 감사는 하겠죠. 그러니까 회계 부정을 밝혀내죠. 지원은 하는데 간섭을 안 하면 감사를 안 하면 네. 회계 부정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회계 부정 감사의 초점이 그러니까 목적 사업에 안 쓰고 다른 데 썼다가 아니라 왜 당신들이 지금 뭐 괴담을 유포하느냐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원래도 폭력 시위 주도하는 그 단체는 지원금을 현재 규정에도 안 주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을 한 번 더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의미죠. 시민사회 영역에서 가장 기본 핵심 가치는 자율성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지원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 공공기관도 지원금을 받으면은 국감에 불려 나오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죠. 지원금을 받는데 회계 감사, 직무 감사도 받는 거죠. 받는 거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뭐 선거법 해서 걸려서 유죄 받으면 출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NGO에 있어서도 자격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 거다. 예. 아니 왜냐하면 국회의원 예를 들었으니까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금은 정치 활동에 한정해서 써야 되지 뭐 그걸 갖고 다른 데 쓰면 걸리잖아요. 그런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의 내역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내역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감시하잖아요. 언론이 감시. 우리는 거의 투명인가요? 언론이 감시하는 그건 언론도 민간 영역이니까 얘기되지만 정부 여당이라면 힘을 갖고 들어가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아니 지원금을 주니까. 지원금을 주니까 이제 지원금 안 주는 거지.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지원금 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요 말씀만 드리고 끊을게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부정을 안 하지만 그러면 들여다봐야 되는 영역은 지원금 명목에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반복인데 지원금 받을 자격이 있느냐.
자격 검증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정도로 그 마무리하고요. 예. 지금 앞서 2부에서 김병주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길기 다올고 온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 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항상 논란이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인공기하고도 화해를 했잖아요. 인공기하고 화해했나요? 이제 인공기 걸어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오히려 보수단체가 저기 뭐 반대는 하지. 단체는 반대하지만 정부가 막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길기하고도 화해할 때가 됐다. 실제로 일본하고 화해한 정도는 북한하고 화해한 정도보다 훨씬 수준이 높잖아요. 셔틀 외교까지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공기하고는 화해하면서 우길기는 끝까지 못 걸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좀 지나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독일 나치 문양 있잖아요. 나치 문양하고 그 우길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네,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 나치 문양은 나치 정당을 상징하는 소위 하켄크로이츠, 갈고리 십자가. 그건 이제 나치 정당이고 상징하는 거고 독일 군대를 상징하는 건 철십자기라고 있어요. 철십자죠. 예. 네, 철십자기. 그건 아직도 써요, 독일 군대가. 전 세계가 인정하고. 그래서 나치 정당을 아우슈비츠 학살 때문에 나치 정당을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는 금지하되 독일 정부도 스스로 금지하고 국제사회도 금지하고 그래서 우길기는 일본 군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특히 해군. 바로 그 지점인데 일본 해상 자유대가 굳이 전범기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잘못 오인되고 있는 게 독일 군대도 전통적으로 썼거든요. 군에서. 우길기도 일본 군대에서 계속 썼어요. 일본군 창설 이후로. 그러니까 독일 철십자기를 세계가 용인하는 것처럼 일본 우길기도 세계가 용인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시적으로 그 이전에는 다 용인을 했고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용인을 했더만요. 아, 뭐 조선보고도. 예, 그 입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한 거지. 실제로 우길기를 심지어 중국 정부도 용인을 해요. 중국 정부가 예, 중국 인민들은 비판을 하지만 정부가 그거 자체를 뭐 독일의 갈고리 십자기처럼 그 용인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우길기에 대해서는 화해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용인해야 된다. 그렇죠. 쭉 용인해 왔고 뭐 문재인 정부도 용인해 온 거를 또 새삼스럽게 북한하고도 지금 뭐 인공기도 허용하는 판에. 근데 그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욕들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일본 아까 이야기한 막 똑같은 논리라면 독일의 철십자기도 용인하면 안 돼요. 독일 군대를 상징하는. 근데 히틀러 군대가 그걸 썼거든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일본은 지금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잖아요. 그렇죠. 자위대가 갔던 것은 일본의 어떤 패전 후에 전범 국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정상적인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였고 그런데 그러면 군국주의 일본 군대를 우리가 계승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일본의 헌법 정신이나 여기에 위배되는 거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군 상징이고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례가 기미가요가 있어요. 기미가요가 일본 국가잖아요. 올림픽 때 틀어요. 근데 기미가요 틀면 또 틀지 마라 그래요. 그럼 일본 올림픽 때 일본 오지 마라 그래야 돼요. 또 이제 일본은 천왕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일왕이라 부르잖아요. 일왕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불러주는 것이 국제적 에티켓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은 천왕이라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대로 하면 일장기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일장기가 전범기잖아요. 일장기는 왜 허용하죠? 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일본 문제만 그렇게 논란이 돼야 되는지 참 아니, 항상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 일본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됐죠.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정상회담 할 때 한국 전쟁 사과라고 우리 요구하지 않잖아요. 네. 일부 극우들은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정부가 그걸 요구하기 시작하면 엄청 꼬이겠죠. 대북 관계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지점에서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김병주 의원도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본질은 흐름상 한미일 군사 공조가 강화되는 데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드렸더니 김병주 의원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적정선에서 제어가 돼야 된다. 그게
정보 교환 수준에서 더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선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군사 동맹까지 가면 안 되고 그 외에 협력은 강화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중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탈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되고 일본 시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멀어져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일본 관계가 나빠서 반도체를 대만이 독점을 했어요. 일본 시장 반도체를. 근데 이제 일본 관계 좋아지니까 우리가 다시 일본에 반도체 투자를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금융도 한일 스와프 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어요. 그 MB 때 하던 거를. 근데 우리가 외환위기 올 수도 있고 일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경제력이 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용적으로 도움받을 게 꽤 많습니다. 아니 그럼 군사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군사 협력은 더 강화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성 발사 같은 경우도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정보 협력도 더 강화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일본이 침략 받았을 때 우리가 자동 군대 파견한다. 이 정도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군사 동맹이죠. 아니, 그러니까 군사 동맹은 안 되고 군사 협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그 어떤 미국 MD 체계나 이런 데 어떤 적극 편입이 돼 가지고 사실상 같이 한 몸뚱이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되게 경계를 하던데 이건 이런 시각은 MD 체계는 중국 타겟이잖아요. 중국 타겟으로 한 MD 체계는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 북한 타겟으로 한 MD 체계는 우리가 들어가야죠. 근데 그게 확 구분이 됩니까? 아, 구분되죠. 어떻게? 중국이 잘 알아요. 중국 사람들 만나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게 사드를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 아 지금 성주 사드를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네. 이제 중국하고 제가 자주 만나는데 사드가 한국 통제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 중국의 주장이? 예, 중국 주장이. 미국 통제했으니까 미국은 중국이 주적이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로 중국 전역을 다 보고 한국은 중국이 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안심한다는 북한 거죠. 겨냥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사드 포대가 얼마 없다는데 넘기겠습니까 미국이? 저는 뭐 돈 주고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그래요? 예. 그럼 대중관계가 훨씬 좋아질 거거든요. 새로운 주장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가 정책 대화 갔는데잖아요. 일단 근데 좀 솔직히 예. 성사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 뜸을 너무 많이 들이는데 그냥 좀 뭐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왕 뭐 토론하자는데. 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좀 통 크게 양보해서. 네, 뭐 민주당에서는 뭐 쟁점 현안 가지고 토론하자. 현안 가지고 토론해야죠. 대표가 제일 중요한 게 현안인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화끈하게 좀 왜 그거 안 받는? 근데 이재명 대표도 자기는 대선 후보급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차별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김기현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오히려? 네, 저희 대통령 만나야지 1대1로 왜 여당 대표랑 뭐 자기 수준에 자기가 양보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좀 한번 좀 대통령 만나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3자 회담은 괜찮다고 봅니다. 3자? 예. 그러니까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단독 회담을 고집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럼 2대1이잖아. 그럼 2대1 해야지. 본인이 피의자로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계속 말씀드린 1대1로 만났을 때는 그 자기 범죄 가지고 딜할까 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당연히 딜하죠. 그 양반 너무 성격에. 과도한 지금 추측 아니에요 사실? 아니 그 자리에 어떻게 딜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거기서? 딜을 성사는 안 돼도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다고? 제안할 수 있죠.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아니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 피의자이기 때문에 못 만난다는 논리가 되면 그러니까 3자 회담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양보를 해라. 제가 볼 대통령실도 3자는 만날 수 있다는 것 같으니까. 아 그렇게 파악하세요? 예, 예. 그러면 일단 그 이번에 여야 대표의 정책 대화가 3자 대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초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길목에. 근데 아무튼 있으면 김기현 좋겠다. 대표가 화끈하게 그냥 다 받아라 이재명 민주당의 요구를. 예, 그러면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정책 대화가 되면 정책 쟁점은 지금 뭐 이제 그 뭐 입법 독준이 거부권 행사니 하는 그러니까 이게 주되게 될 텐데 거기서 뭐 대화의 생산성이 있겠어요? 근데 뭐 논쟁하는 거죠. 그냥 논쟁에서 여야 말싸움 어떻게 다른 거라도 국민한테 보여주자. 그렇죠. 국민들이 왜 저렇게 싸우는지 무의미한 논쟁이 아니다. 뭐 이런 걸 이해하는 것만이라도 정치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질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기현 대표가 좀 화끈하게 좀 양보해서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이시고 김남국 의원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이제 코인 업자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무가 있고
근데 코인 업자가 본업이고 업자까지는 좀 너무 심하다. 아니 심하지 않아요. 제가 그 쭉 그 코인 했던 분석을 해봤는데 네. 하루에 대선 기간에도 하루에 4, 50번 코인 거래를 한 게 7, 8일 정도 돼요. 평일날 그것도. 하루에 4, 50번요? 예. 제일 많은 게 56번. 확인된 겁니까? 그게? 예, 다 확인된 거예요. 4월 달에 대선 직후 4월 달에 56번, 대선 직전에 46회인가? 거의 자는 시간 빼면은 거의 20분마다 한 번씩 해요. 20분마다 한 번씩 거래를 한다는 건 하루 종일 코인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이 코인 업자예요. 그리고 한 100억대 가치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제 몰빵 투자를 했으면 그 주식에 데이 트레이더 있잖아요. 네. 하루 종일 주식만 하는. 근데 주식은 뭐 시간 제한이라도 있지. 근데 코인은 하루 24시간 주말까지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윤리위에서 제명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제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제명을 한다면 제명안이 그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표결을 하게 되는 표결하는 거잖아요. 거죠. 민주당이 동의할까요? 동의하는 분 꽤 있겠죠. 그렇다고 예, 꽤 보십니까? 있을 거예요. 과반 넘을 거라고. 과거에도 제가 초선할 때도 예. 국회 제명이 임박했을 때 사퇴한 경우 있어요. 자진 사퇴. 예. 사실상 제명이었는데 그 비슷한 게 될 수도 있고요. 민주당이 이탈표 나서 그 과반 가결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윤관석 산자위원장 사퇴를 국민의힘이 촉구했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좀 과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도 아니고 그 민주당 몫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형식으로는 무소속이죠. 네, 그렇죠. 형식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위장 탈당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뭐. 민주당 몫의 위원장을 무소속이 하면 당연히 위장이지. 그런 의미에서 위장이다. 그렇죠. 민주당 몫인데 왜 무소속이 해요? 김경협 환노위원장 후보자 사퇴도 촉구를 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1심에서 유죄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 나오면 탈당을 해요. 탈당을 했나요? 예. 얘가 누가 있었나요? 그런 얘기.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탈당을 했어요. 그랬나요?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내가 또다시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가지고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있죠, 우리 당에. 예. 이게 이제 명예훼손 기소를 하고 자기가 억울한 거 해결하고 오겠다 해서 다시 복당한 경우도 있고. 근데 1심에 유죄까지 받았는데요. 뭐 본인이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탈당을 하고 그러면 위원장을 맡지 않는 게 김경협 의원도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쨌든 맡지 않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